세종 홍조원성당 생태형 성교육 마지막 시간이네요, 드디어. 네. 그럼 오늘 마지막 시간의 주제는 에너지를 주제로 오늘 함께 하는데요. 제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기도 우리의 지구를 위하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찬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나타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반성하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란 주제로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에너지 강연을 해주실 분은 손정환 요한 우리 생태환경위원 교육위원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손정환 요한입니다. 괜찮으시면 마스크 좀 벗고. 네, 마이크가 잘 안 들리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보니까 개근하신 분 몇 분 계시더라고요. 4주 동안에. 개근하신 분도 그렇고 뭐 한두 번 빠지신 분도 그렇고 마지막 4주 동안 여정에 빠지지 않고 오려고 애쓰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해 주는 의미로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실은. 그리고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마 이렇게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많이 참석 안 하신 거에 대한 아쉬움을 좀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많이 있다 그래서 뭐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나중에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셨던, 지금까지 함께 했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뭔가 내가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얘기 나눌 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뭐 먹거리라든지 뭐 이렇게 리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활 속에 좀 많이 와닿는데 에너지 그러면 뭔가 조금 멀고 좀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세한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이해를 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오늘 주로 나눌 얘기는 기후 위기하고 에너지가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우리나라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얻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나 하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에너지 전환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 편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만, 이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그냥 가셔도 돼요.
정말요? 오늘 강의는 이 동영상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이 동영상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가는 그런 과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좀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 새로운 거 이렇게 듣는 단어들도 많이 나올 건데 뭐 궁금하신 거 그렇게 좀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좀 더 진행하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모르시면 그렇게 질문하셔도 되고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잘 설명된 동영상이니까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 에너지 정보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희입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에너지 전환이란 석유, 석탄, 가스, 원자력 에너지를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에너지원은 전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에너지를 생산, 유통, 소비하는 방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대형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중형 방식에서 수요 관리와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형 방식으로의 전환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박사님, 커피 드실래요? 아, 네네. 저는 커피 믹스를 보면 에너지 믹스가 생각나요. 에너지 믹스요? 네. 그게 뭐예요? 네. 커피 믹스도 보면 커피, 설탕, 크림가루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도 석탄, 원전, 가스, 태양광 등 다양한 에너지를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특히 전력을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는지 이걸 나타내는 비율을 에너지 믹스라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에서는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죠. 그럼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2019년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때 석탄 발전 40.4%, 원자력 25.9%, 가스 25.6%, 신재생 6.5%예요. 이 그림 뭔가 피자 같지 않나요? 진짜 피자 같아요. 그렇죠. 에너지 전환은 이해 관계자들을 조종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모두들 이 조각이 큰 피자를 먹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몫을 줄이고 싶지 않아요. 가령 석탄을 줄이면 석탄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산업에는 경제적인 손실이 따르겠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해요. 그렇게 석탄과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여가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믹스를 조정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믹스를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의 조합으로 바꿔가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하고 꾸준히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려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18년에는 34.9%로 늘었습니다. 2022년 모든 원전을 멈추고 2038년에는 모든 석탄 발전소를 멈출 예정입니다. 영국도 살펴볼까요? 영국은 정말 빠른 속도로 석탄 발전 비중을 줄였습니다. 2012년 전력 중 석탄 발전 비중 40%였던 것이 2019년 2%로 줄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24년까지 석탄 발전을 모두 폐쇄할 예정입니다. 그럼 박사님,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세계경제포럼이 2015년도부터 매년 에너지 전환 지수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점수가 57.7점인데요. 이 평균이 55.1점이에요. 그럼 조금 더. 예, 평균보다 조금 높지만 115개국 중에서 48위, 선진국 32개국 중에서는 31위를 차지해서 3년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이라니 너무 속상한데요. 네. 이 에너지 전환 지수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이 평가 기준은 환경적인 지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발적 단축 기업 105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02위, 석탄 발전 비중 97위에서 초란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과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의 첫걸음은 에너지 효율 개선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에너지 효율을 대표하는 지표인 에너지 원 단위는 94위, 1인당 1차 에너지 총 사용량이 78위에 머물렀습니다. 국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에너지 효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발전량 비중 14.5%의 약 3분의 1 수준이고 전 세계 국가 평균 10.4%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네, 지금 정부도 에너지 효율 개선과 더불어서 전력 생산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에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만큼 에너지 전환은 더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전환 정말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이 내년 세계경제 포럼에서 에너지 전환 지수를 발표할 때 올해보다 훨씬 나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에너지 전환에 큰 관심 기울여요. 잘 보셨나요? 네. 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 가셔도 됩니다. 예,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도 중간중간 좀 나오셨을 것 같고 그걸 뭐 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인 우리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는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영상에 나왔던 내용들을 하나씩 되짚어 가면서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제목이 오늘 강의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롭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왜 그냥 에너지 전환이 아니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을까? 자신 있게 제 생각에는 정의롭다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아까 방송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각 섹터라고 해야 되나? 에너지의 그렇죠. 각 종류별로 노동자들이 속해 있으니까 그거를 줄임으로 인해서 그 노동자들을 어떻게 인력을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무리가 가지 않게 전환할 것인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동영상을 아주 주의 깊게 잘 들으셨네요. 선물을. 네. 2018년에 교황님 방문 기념 우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제가 들었을 때 처음에 얘기하시면 저는 선물을 한 장 드려요. 네. 아마 갖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까 동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보통 일반 사회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 탈탄소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해나갈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해당 부분에서 패배자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이 투입된다고 하잖아요. 석탄 발전을 줄이면 석탄 발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생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른 직업을 갖거나 뭔가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환을 해야 그 사람들도 반발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런 식의 전체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그 석탄 발전하는 사람들이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 찬성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인데 저희는 이제 신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고 에너지 전환하고 이렇게 정의롭게 한다는 거의 의미가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생각할 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마태복음의 성경 구절인데 너희는
드리고 있는데 모든 저희가 신자로서 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저런 근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일반 사회에서 어떤 그런 뭐 환경운동, 생태운동 하는 사람들과 어떤 목표 지향점은 같을 수 있어요. 목표나 이런. 근데 그거를 추진하는 근본 동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피조물도 하느님이 소중하게 창조하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누려야 될 어떤 이런 부분에서 피조물의 하느님의 어떤 사랑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있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생태적 접근을 한다면 밖에 일반에서 이렇게 환경이나 생태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개념보다는 뭐 꼭 그러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조금 더 잘 생태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하다든가 뭐 이런 식의 꼭 그러면 아니지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자들이 특히 뭐 에너지 전환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태 활동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가 없다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예요. 하느님의 뜻이 어떠했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뜻이 어떻게 우리 피조물과 우리 사람들 간에 또는 지구와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이것이 왜 그렇게 회복이 돼야 되느냐라는 아주 근본적인 동기가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어떤 그런 걸 사람들을 접근하다 보면 일반 사회에서 접근하는 거랑 조금 동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 전환도 그런 하느님의 뜻 안에서 조금씩 성찰해 가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게 뭐 다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기후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는 다 아시죠? 예,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탄소 때문에 그래요, 탄소. 근데 이게 요즘 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보시면 이게 1912년 신문이에요. 1912년이면 우리 김이 국민만세운동이 1919년인가 그렇죠? 한 110년 전, 110년 전에 신문인데 그때 제목이 뭐냐면 탄소를 태우면 기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해 3월 달에 어떤 학자가 발표한 건데 탄소를 이렇게 에너지로 쓰다 보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에 기온이 영향을 받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수세기에 걸쳐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110년 또는 실은 요번 한 30년 더도 연구 결과가 있어서 한 150년 전서부터 이게 다 예측이 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물론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탄소 배출이 기후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미 벌써 한 150년 전서부터 과학적으로 막 나오기 시작했던 얘기예요. 요즘 얘기가 아니고 요즘에 크게 이슈가 되는 거는 그게 과학적으로 증빙이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여준 거죠. 옛날부터 나왔던 거긴 하지만 어쨌든 탄소 배출이 큰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생활이나 뭐 산업이나 여러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스를 저희들이 배출하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CO2, 탄소 배출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원인 중에 에너지 부분이 거의 한 90%가 에너지 부분 때문에 온실가스가 발생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그 에너지 중에서도 화석 연료에 의해 거의 한 70%. 그래서 저희가 자꾸 그 석탄 발전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석탄 발전이 대표적인 화석 연료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에너지원들을 다른 재생 에너지로 바꾸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실천들도 많이 하지만 그걸로 좀 한계가 있어요. 효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에너지를 바꾸는 게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좀 딱딱하게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그러는데 재생 가능이라는 건 뭐냐면 태양, 풍력, 뭐 물, 조력, 지열 이런 것처럼 늘 그냥 이렇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소멸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 재생이 불가능하면 한 번 에너지를 쓰고 나면 더 이상 에너지를 쓸 수 없는 거. 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표시를 한 번 쓰고 나면 뭐 제철에서 농축한다고 해도 어쨌든 다시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은 그냥 재생 에너지인데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요. 이게 이제
저희 에너지 전환 입장에서는 저희 나라가 약간 꼼수를 부린 건데 새로운 에너지라고 해서 수소 연료전지, 석탄, 액화, 가스도 재생에너지군에 포함시키려고 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재생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는 해외에서 그냥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 이거는 재생에너지는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화석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러니까 땅을 파서 나오는 자원이 화석에너지예요. 원자력은 화석에너지는 아니지만 재생 불가능이고 여기 지금 신에너지 중에서도 액화, 석탄, 액화, 가스 이런 것들은 다 화석에너지입니다. 이런 에너지들이 어떻게 쓰이냐면 이 화석에너지들은 그 자체로도 재료나 열내는 데 써요. 그렇지만 전력 생산도 쓰고 나머지 이 에너지 원들은 주로 전력 생산에 많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석유 산업, 뭐 석탄 산업 그럴 때 전력 생산뿐만이 아니고 이 자체로 재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름을 들어봤죠. EU 텍소노미, 요즘 뉴스 들어보시고 계시는데 텍소노미 뭐 이런 말이 나와있다.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재생에너지의 어떤 기준점 제시하는 그런 부분인데 유럽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청정에너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기준안을 제시한 건데 EU에서 나라마다 이제 의견들이 많이 다르지만 천연가스나 원자력 부분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EU도 포함됐으니 우리나라도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해서 우리나라 이제 코리아 뭐 그린 텍스는 코리안 텍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포함시키려고 하죠. 한 정부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포함시키되 이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로 제대로 작동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사고 가능성이 적은 연료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가스 핵 연료를 저장하는 시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느 시기까지 다 확보해주고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유럽에서도 그 조항들을 맞추기 쉽지 않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현재 보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라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그 기준을 좀 바꾸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지금 원자력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에너지가 이제 원자력 관련돼서 친환경 에너지로 재생에너지로 재생에너지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구조를 따져보면 아까 여기 동영상에도 보셨지만 가스, 석탄, 석유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에너지원들이 주로 산업 쪽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수송 이런 부분.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서 쓰는 부분은 10%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조차도 에너지 부분을 절약하고 가정에서 뭐 콘센트 맨날 빼고 줄이고 막 굉장히 열심히 해도 효과가 10% 안에서 저희가 막 절전하는 부분이 돼서 에너지 부분은 특히 아까 말대로 국가, 사회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에너지는 어떻게 얻고 있는가라고 따져보면 이게 이제 연한 색깔은 전 세계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통계고요. 파란색이 이제 한국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석탄을 굉장히 제일 많이 쓰고 있죠. 2019년 기준으로만 해도 석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비중이 높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다른 거는 비슷비슷한데 원자력 핵발전 가보면 전 세계에는 한 10% 정도 비중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25%라도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대로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전 세계 평균이 한 10.10%인데 저희가 이때만 해도 한 5% 정도. 그래서 석탄을 제일 많이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고 원자력하고 재생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 트렌드와 조금 다르게 저희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2019년 아까 데이터인데 최근 데이터만 봐도 이제 조금 나은 추세는 석탄 발전이 조금씩 이제 줄어가고 있다는 게 조금 긍정적인 신호고요. 신재생은 굉장히 더디게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이제 원자력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마 지난주에 숙제를 한번 내드렸을 거예요. 가정에서 각자 한 달 전기세 얼마 내시는지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월 얼마 내시는지? 네. 월
월 3만 원대 정도 하시는 분, 전기세. 월 3만 원. 네. 혹시 4만 원, 5만 원도 있으신가요? 5만 원, 6만 원. 혹시 뭐 2만 원, 만 원도 있으세요? 월 전기료? 네. 요즘 전기세가 계속 올라요 지금.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근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겁니다. 우리나라 전기세 좀 낮게 돼 있어서 현실화를 좀 해야 돼요. 전기세 계속 오를 거라서 이 전기 요금표도 이제 조금 바뀔 건데 금액상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최근에 조금 더 올랐는데 이 전기 요금표를 보시면 3단계로 누적 요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용량에 따라서 200, 뭐 400, 600까지 이렇게 나눠서 처음 200까지는 이런 이제 요금으로 계산하다가 200kW를 넘게 쓰면 그 넘은 전력에 대해서는 기본 요금도 올라가고 단위 요금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를 알기 쉽게 계산하면 200kWh까지 딱 쓸 경우에 한 달에 2만 원 정도 돼요. 200kWh를 쓰면. 근데 만약에 그 집에서 400kWh를 썼다 그러면 전기요금을 2배, 전기량을 2배 더 썼다 그러면 요금이 한 6만 원 돼서 200 쓸 때보다 3배 더 냅니다. 그러니까 사용은 2배 들었는데 요금은 3배를 더 내고, 만약에 이제 600kW까지 썼다 그러면 12만 원 정도를 내요. 그러면 전기 사용량은 200 썼을 때 2만 원 내는데 600 쓰면 사용량은 3배 정도 더 썼는데 요금은 6배를 더 냅니다. 이게 전기요금이 이렇게 누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인 가구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한 300kWh 정도 돼요. 우리나라 평균 내보면 요금으로 따지면 한 3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주택용 전기예요. 아파트는 단지마다 좀 다릅니다. 주택용 기준으로 할 때 3인 가족 기준으로 한 가족이 300kWh씩 쓰고 한 3만 원 정도 전기요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주택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 집이 월 한 3만 원 전기를 낸다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 쓰고 계시는 거고요. 3만 원보다 좀 더 낸다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쓰는 것보다 내가 요금을 전기세를 더 쓰고 있구나, 이렇게 대략 인식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탄소 발생량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뭐 127kg을 되고 이게 배출계를 곱하면 한 달에 46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돼요. 내가 그 전기를 사용하면서 배출한 탄소를, 이제 나무가 이제 주로 이렇게 포획하잖아요. 그 내가 한 달 동안 배출했던 탄소를 없애려면 매월 50그루의 나무를 계속 심어줘야 되는, 대충 이해는 가시죠?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집에서 쓰는 전기량만 놓고 봤을 때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당연히 절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만큼 내가 탄소를 줄이는 거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시스템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또 바뀌어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문자 받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석탄 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그리고 석탄 발전소를 지으면 안 돼요. 지금 탄소를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지 말아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더 해라라고 우리가 의사 표시를 적극적으로 해야 국가 정책이 바뀌잖아요. 에너지 수급 계획들이.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 그냥 전기만 주셔도 효과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석탄 발전소 하나가 세워지면요, 저희 전체 개인들이 절전하는 거에 수십 배의 탄소 배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안가에 주로 발전소들을 짓습니다. 특히 석탄 발전소도 해안가에 많은데, 지금 이렇게 기후위기 때문에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인데 왜 우리나라는 계속 이렇게 석탄 발전소를 지을 거예요? 뭐 때문에? 왜 석탄 발전소를 지으면 안 되는데 자꾸 석탄 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지을까요? 석탄 발전소? 석탄이 많이 나와서. 네? 석탄이 많이 나와서. 저희 나라가? 네. 저희 나라가 석탄을 대부분 수입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안가에 발전소가 있는 이유가 석탄이 배로 수입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수송 때문에 해안가에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석탄 생산량이 많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 싸서?
그렇죠. 싸요. 발전 단가가 기존의 다른 에너지원보다 발전 단가가 쌉니다. 수입을 해오더라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는 석탄 발전소를 짓는 근본적인 동기가 돈이에요. 돈.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면 기후이기 때문에 지금 막 대멸종이 온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돈 버는 게 중요해요. 당장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조금이라도 가져가자고 하는 구상들을 저런 정책들을 하는 사람들 머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후위기는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더 경제적으로 유리한 거 이런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석탄 발전이 이제 점점 비싸져요. 전혀 싸지지 않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정책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인 논리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라는 걸 저희들이 좀 알고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탄소 중립인데 다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온실가스를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온실가스 흡수는 되게 소량이죠. 뭐 나무나 이런 것들로 배출되는 것 중에 일부를 이제 흡수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흡수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이제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기상 변화를 일으키고 이제 오는 건데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배출량도 감소를 시키고 또 이 흡수량도 조금 할 수 있으면 증가를 시키면 되죠. 그래서 우리 흔히 생각하는 건 나무 심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까 보셨다겠지만 어마무시한 양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최근에는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시도는 있지만 아직 개발된 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시도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 탄소 중립이 됩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너무나 명확해요. 뭐가 많이 발생하고 어떻기 때문에 그걸 줄여야 된다는 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삼성전자가 RE100을 선언했어요. 뉴스 보셨나요? 저희 나라도 대기업들이 많은데 뭐 LG나 뭐 여러 기업들은 이미 RE100을 선언했었는데 삼성그룹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했습니다. RE100이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가능한 재생에너지는 풍력하고 태양광 정도예요. 뭐 지열도 조금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이 아까 비중이 되게 낮다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 그래서 삼성전자가 쓰는 전기를 우리나라에 있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재생에너지가 없어요. 현재. 삼성에너지가 쓸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려면 현재 우리가 깔려있는 재생에너지의 2배를 재생에너지로 확보해야 삼성전자가 RE100이 돼요. 삼성전자가 RE100을 왜 선언했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RE100 안 하면 거래를 못해요. 무역을 못해요. 왜냐면 저게 이제 새로운 통상 무역 장벽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너네 뭘로 무슨 에너지로 너네 물건 만들어서 그런데 석탄으로 만들어서 그럼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해놓은 부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꿍꿍이가 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결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를 할 겁니다. 스스로가. 그 수준에서 멈출 거냐 더 나가서 발전 사업까지 할 거냐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관심사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RE100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탈탄소를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가는 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 반대 얘기를 다 이렇게 그렇게 없어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밑에 연도인데 2020년까지 보면 다른 나라 G7하고 중국 보면 2000년대서부터 막 증가하기 시작해요. 다들 필요하니까 막 하는 한국은 계속 밑에 깔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조금 하는데 여전히 많이 부족한 거예요. 재생에너지가. 이런 것들이 경제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너무 불리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안 쓰면 경제에서 경쟁력이 상실이 됩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죠. 이제 늦게라도 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예, 정부가 바뀌었죠. 기조가 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문제긴 한데. 그래서 저희 나라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아까 동영상에서 에너지 전환기도 얘기했었는데, 저희 나라는 여기 보면 이제 주요 선진국 대비 거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보면 여기 지금 선진국들 쭉 이렇게 있는데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재생에너지로 국내 사용을 했어요. OECD 평균이 한 30% 정도를 재생에너지 전체 국가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중 30%를 재생에너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낮은 거예요.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이걸 빨리 확충을 해야 되는데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마 작년에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기후위기에서 탄소 중립해야 되는 건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너네 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요청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시나리오를 여러 번 냈는데 낼 때마다 다 퇴짜를 맞았죠. 너무 형편이 없다. 목표가 너무 낮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냈던 게 요 앞에 요 안입니다. 요 안인데 뭐 A랑 B 안인데 뭐 큰 차이는 없지만 2050년에 가면 석탄 발전은 제로로 하겠습니다라고 됐어요. 저희 나라가 2050년에는 저희 석탄 발전 없습니다. 지금 몇 %요? 40% 이상. 네, 다 없애겠다. 그럼 없앤 석탄을 뭘로 하느냐? 재생에너지를 거의 70% 가까이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획을 낸 겁니다. 이것도 미진하다 그래서 퇴짜 여러 번 받고 나서 겨우겨우 돼서 받아준 거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단계별로 보면 이게 이제 단계별 계획인데 연두색이 보면 이제 재생에너지가 연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그 빨간색이 원자력이에요. 원자력이 점점 줄어서 아까 보신 대로 이 정도 수준 가겠다라고 작년에 된 겁니다. 유엔 쪽에. 그런데 이게 올해 정부가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죠? 재생에너지는 줄이고 원자력은 늘리고 전 세계 트렌드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력에 있어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포인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 되게 문제인데 그래서 요거는 뭘 표시하냐면 이게 잘 보이시지 않는데 요거는 이제 원자력이고 요거는 이제 석탄 발전이에요. 그래서 요 시작점이 2010년도 에너지 발전량을 100으로 봤을 때 원자력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10년 동안 2021년까지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고 2010년 대비 석탄 발전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2010년 대비 30배가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풍력도 5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재생에너지 비율이 거의 한 5배 정도 늘어나는 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원자력 정체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도 정체되거나 감소되고 대부분 발전이 어디로 가고 있냐 태양광, 풍력으로 막 확장되고 있는 전세적인 트렌드 속에 저희 나라만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흔히 얘기해요. 원자력 산업으로 키워서 그걸 갖고 저희들이 어디 먹거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원자력은 팔 데가 없습니다. 팔 데가 없어요. 원자력 산업을. 그건 자세히 찾아보시면 다 이미 나와 있는 뉴스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고 아까 동영상 보시면 중앙 집중식 전원 공급에서 분산 전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뭔 얘기인지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요게 무슨 장면인지 혹시 아시는 거예요? 신문 기사에 나왔던 건데 여기 보시면 수연이가 여경한테 끌려가고 계신데 밀양 송전탑 사건 아시죠? 예. 지금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주민들이 왜 농성을 하고 수도자나 활동가들이 왜 거기 가서 그렇게 난리를 치냐. 국가 전력 송전탑을 하겠다는데 그걸 왜 방해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쓰레기 문제 아시죠? 그래서 지자체마다 쓰레기장이 다르잖아요. 매립장이. 근데 대전시는 이제 쓰레기 매립장이 좀 충분한데 예를 들면 대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매립할 데가 없어서 세종시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하겠다 그러면 세종 시민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된다죠. 똑같아요. 쓰레기만큼은 아니고 전력 생산도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로 가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사용할 전기는 가능하면 당신네들 땅에서 써라 이거죠. 왜 우리 동네 발전소를 짓고 고전압 송전선을 쓰는데 그게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저쪽 사람들이 쓰려고 그 얻은 설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감수성이 아직은 약해서 그런데 쓰레기 문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수요자 원칙이 있는 거죠. 당신들이 쓸 거는 다 걱정. 그거를 만약에 우리 걸 쓰려면 비용을 충분히 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도 있고 떠나봐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분산을 좀 해야 돼요, 에너지를. 그런 관점에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안에 많이 설치돼요. 냉각수도 있고 수송도 있고 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전체 한국 전력의 30%를 수도권에서 써요. 근데 발전 용량은 턱없이 부족하죠. 전국에서 다 가져다 쓰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미장 사건도 이런 데 있는 거죠. 이 전국으로 가는 송전 라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분산해야 되고 요즘 재밌는 게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포리자 원전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원전 많지 않습니까? 뭐가 이슈가 되죠? IAEA에서 막 경고를 해도 자포리자 원전이 막 폭격을 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핵발전소가 이제 폭발하고 이런 우려를 많이 내잖아요. 원자력 발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안전하다 그래요. 원자력 발전소가. 그런데 전쟁국에 대해서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요. 지금. 미사일까지 방어하면서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위협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북한하고 전쟁이 난다. 북한이 봐서 우리나라 하겠다 그러면 어디로 미사일 먼저 쏠까요? 원자력 발전소 하는 데 쏘면 그 효과가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측면에서, 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렇게 몰려있는 발전소에 뭔가 그런 부분이 떨어지면 전력이 상당 부분이 이제 소실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이 정부에 쭉 깔려있다고 쳐보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도 중앙 집중에서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라서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거 보면 탄소 배출이 기후위기의 원인이고 그러면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보니까 발전, 에너지 쓰는 게 가장 큰 요인이고 그거를 줄이려면 봤더니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탄소 배출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뭐 개인도 노력하고 뭐 지자체도 노력해서 국가적으로 같은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전환할 때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게 태양광, 풍력 정도예요. 조력이나 뭐 수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형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태양광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깝지만 이 에너지 문제도 정파적 이슈가 껴있어요. 조금씩 다 껴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억측 오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태양광에 대한 오해들이. 그래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비용하고 효과적인 측면이 있는데 IPCC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뜻입니다. IPCC. 그리고 여기서 매년 기후위기에 대한 리포트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올해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2030년 기준으로 우리가 온실가스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가 뭐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여기가 태양광이 가장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풍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자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원자력 발전도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만 보면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자력 발전의 전체 주기를 보면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발전소 폐기까지 다 보면 그래서 이거는 국제 기구에서 다 나온 거예요. 풍력, 태양광이 가장 효과가 되고 나머지 원들보다. 그래서 그런 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좋다. 비용 측면에서 이제 잘 보이시진 않는데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태양전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가 뭐냐면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가가 싸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짓고 있다고 하는 석탄 발전의 원가예요. 요 정도 돼요. 석탄 발전 원가가. 근데 태양전지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고 깔리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2020년도에 보면 석탄 발전보다도 원가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태양광이 효과도 있고 탄소 줄이는데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비용도 최근에 너무 많이 굉장히 낮아져서 비용도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이제 뭐 가짜뉴스 많은 거죠. 중금속 폐기물 전자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 영상이 있으니까 잠깐 한번 보시면 돼요. 납도 들어있고 또 여기에 카드뮴, 뭐 텔룰라이트 이런 게 있어서 유독성 화학 물질이 범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라도 땅을 이제 중국에 따게 되고요. 전라도는 가까다잖아. 그러니까 전라도 농산물 먹으면 여러분 이 땅에 걸리니까 가정이 막 중독되는 거죠. 태양광 패널은 원자력 발전소보다 독성 폐기물을 단위 에너지당 300배 이상 발생시킨다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태양광 모듈은 결정리 실리콘 태양광 모듈입니다. 결정리 실리콘 태양광 모듈은 76% 정도가 유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도 폴리머, 실리콘 소재, 그리고 소량의 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롬이나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양광 모듈을 세척하는 경우에도 지하수나 빗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유해한 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성태양광이 설치된 주변 지역의 수질하고 생태계 태종물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수질 오염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생태계 영향도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또 이 패널 설치로 인해서 그림자가 지는 지역하고 그림자가 지지 않는 지역의 수질 차이도 없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경우는 여러 공인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결과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와 같은 전기 제품에서 나오는 수준보다도 더 미미한 수준으로 결과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의 빛반사의 경우에는 건물 외벽이나 비닐하우스, 그리고 수면에서 반사되는 빛반사보다 더 영향이 약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발전 효율이 낮에 태양이 있을 때만 발전이 되지는 하면 안 되고, 물론 그런 기본적인 한계를 갖기 때문에 태양광만으로는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발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발전 효율이 작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지난 올해 아마 3월 뉴스인데,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주도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태양 발전을 하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항의를 했어요. 왜 항의를 했냐면, 전력 거래소에서 태양광 발전을 제어를 해서 발전을 줄인 거예요. 왜 줄였냐?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면 블랙아웃 되잖아요. 정전. 그런 것처럼 전기 공급이 많아도 블랙아웃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 생산량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게 아마 그 한여름 이런 거 빼고 일반적인 시기인데, 풍력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래서 발전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전력거래소에서 태양광 발전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런 태양광 발전으로 돈 벌겠다는 사람들이 발전량이 작으니까 돈을 좀 조금 버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뉴스예요. 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제주도는 원래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됐다는 거예요. 제주도는 풍력 태양광만으로도 제주도 에너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풍력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기후, 그러니까 지형 조건상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독일보다 훨씬 낫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0% 재생에너지도 가능하다, 이런 거를 좀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전환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애쓰고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받은 소설이 2015년에 발표돼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대응하자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에 대해서 저희 교구도 이제 7년 여정하자 이제 작년서부터 시작을 했죠.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있고, 거기 보면 당연히 이런 재생 에너지 관련된 태양광 발전도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이죠. 드디어 이제 대전교구도 204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사를 드렸습니다. 선언 이사하고,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목표는 2030년까지는 전기 에너지 자립을 하고 2040년까지 탄소 중립한다. 그거를 모든 분단과 기관이 중요한 내용을 보면 이제 탄소 배출량도 한번 측정해 보고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서 효율도 좀 높이고 2030년 전기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햇빛 발전소를 모든 본단과 기관이 설치 가능성을 파악해서 설치하자. 설치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자. 탄소 중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석연료도 좀 줄이고 종합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하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대전교구 전체가 모든 본당과 소유한 기관 건물에 가능하면 햇빛 발전소를 이제 설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실제 교회에서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게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태양광이고요. 서울이고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천안에 있는 월남성당 그리고 주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이제 많이 생산됐죠. 그래서 이번에 저기 탄소 중립 선언 이사할 때 주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위원장님도 그렇고, 탄소 중립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본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교구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하면 돼요. 근데 설치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관이나 개인한테 그런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운동을 주장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강원대의 송원기 교수님인데 무슨 운동을 주장하시냐면 전국민 태양광 한 평 갖기 운동. 그래서 아까 전기세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을 한 평 정도 설치를 하면 전력 생산량이 한 100kW씩 되고요. 3인 가구가 월평균 300이니까 그 태양광 한 평, 전 국민이 한 명이 100이면 이제 그 가구를 커버하는 거죠. 설치 비용이 한 120만 원 정도 돼요. 한번 설치하면 요즘은 성능이 좋아서 한 30년 갑니다. 그래서 태양광 한 평을 설치해서 각자가 소비하는 전력은 태양광으로 커버하도록 하자. 그렇게 할 때 설치할 수 있으면 뭐 지원금을 받든 직접 하든 설치하면 되는데 만약에 설치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햇빛 발전소 조합 같은 곳에 태양광 한 평 설치할 수 있는 요 비용 120만 원 정도를 출자를 합시다. 그래서 내가 직접 짓진 않지만 그 비용을 갖고 다른 데라도 더 짓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태양광 한 평 갖기 운동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가 볼 때는 운동이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든 아니면 직접 설치를 못하면 거기에 이렇게 좀 같이 동참하는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조금 졸리신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또 안 그래도 저희 교구도 지금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유한 성당도 본당 공동체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실 건데 이 시간에는 이제 분임 토의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한 4가지 정도 방향성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걸 줄이는 방법도 있고 뭐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뭐를 증가시키거나 뭐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줄이거나 어떤 낭비하는 태도를 제거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거나 뭐 필요하면 저희도 뭐 태양광 발전해서 전력을 생산하면 되겠죠. 어떤 이런 4가지 관점에서 우리 본당 공동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전환을 좀 해보자 라는 소위를 지금부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말을 너무 잘 들어서 빨리 일어나라 해서 얼른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빠르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소비,
감소, 태도, 제거, 효율 증가, 생산 창출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줄여야 되는 것들은 전기 사용을 줄여서 많이 나오는 게 헤어드라이기, 건조기, 다리미, 냉난방기, 세탁기 등이 있었고, 냉난방기는 온도를 조금 여름에는 높이고 그래서 조금 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세탁기도 조금 많이 돌리지 말고 모아서 한꺼번에 돌리는 거로 그렇게 의견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제거해야 될 거는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불편을 좀 감수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그런 거를 하고, 또 필요한 것이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강의를 들어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많은데 잘못된 우개념을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재생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증가시켜야 되냐면은, 이제 우리 성당에도 태양광이 설치되는데 그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무조건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파트 지붕이라든지 주차장 지붕, 상가 및 단독주택 지붕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 지으실 분들은 꼭 하셔요. 네 번째, 생산 창출은 태양광 한 편 갖기 운동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고, 보통은 아파트 살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치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방법을 달리해서 한 편 갖기 운동에 참여를 하고, 또 중요한 게 아까 저도 동의를 했거든요. 그 불이 햇빛 발전 거기에 동의를 해서 그 정책 수립에 우리의 의견을 적극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을 건 막고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TV 시청 줄이고, 그 다음에 충전 후 이제 콘센트 빼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를 비워서 좀 순환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에서 에너지 1등급 등급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슬기로운 에너지 사용인데, 아까 에어컨도 말씀하셨는데 에어컨이 우리가 제일 무섭잖아요. 전기세가. 유튜브에 보면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낮춰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 여름에는 그렇게 사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이제 전기료에서 그렇게 뭐 10,000원 이내로 조금 올라가지 그렇게 막 확 올라간다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전제품에서는 열을 내는 가전제품이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데, 밥솥 있죠. 전기밥솥 사용을 안 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했다면 반만 하고 코드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보온을 하지 말고 그냥 반만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은 에너지를 훨씬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네, 이상입니다. 저희는 소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좀 전기차든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소비를 했죠. 그런 쪽을 선택하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앞으로 질 때는 패시브 하우스 같이 해갖고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쪽을 좀 집을 지어갖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도는 지금 우리가 뭡니까? 지금 현재 좀 에어컨 줄이고 현재 편리하게 살다고 해갖고 우리 이제 후세들한테 이 지구를 어떤 형태의 지구를 물려주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해서 현재 좀 참을 건 좀 참고 절제할 건 좀 절제를 해보자. 그 다음에 효율로서는 저 에너지를 하여간 적게 쓸 수 있는 그런 전자제품을 이제 골라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전기 전자제품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효율이 높은 그런 걸 선택을 해보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생산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태양광 설치하거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다, 이렇게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이 개인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60가지 방법을 기후 행동 변화 연구소에서 제안해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효과 큰 거부터, 효과 큰 거를 잠깐 확대해서 보면 효과 제일 크다고 하는 게 자동차 없이 살지 않는. 네. 근데 자동차 살면 이거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겠죠. 전기차로 바꾸고,
장거리 비행기 타지 말자. 비행기가 굉장히 탄소를 좀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단거리도 있어요. 단거리 비행기 타지 말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건물 재단장에는 에너지 효율 높이자고 하는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실천 방안들 증명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실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4주차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 조금 전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뭐를 없애야 된다고요? 석탄 발전소. 근데 계속 신규로 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규로 석탄 발전소를 짓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에 청원을 넣은 게 있어요. 옛날에 이제 대통령실에 뭐 막 했었는데 그거 밖에서 이제 국회에 입법 청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5만 명이 기준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청원을 했고 내일까지 5만 명의 청원인이 이제 사인을 하면 입법 청원이 돼요. 그런데 그걸 논의하고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내일이 마감인데 오늘 조금 전에 5만 명이 서명을 했잖아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점점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해야 지금 석탄 발전소를 못 져요. 네. 저희들 의식 갖고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 그림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라는 노아는 이제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노아 시대에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아 시대 때 이제 다 하나님이 물로 다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 시대와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6번째 대멸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인간들 때문에 탄소 배출 그런 활동들 때문에 그런 거가 노아의 어떤 시대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잠깐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노아의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죄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없애시겠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지금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겪고 있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저희들 때문에 그렇게 인간들 때문에 근데 뭐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 더 하기 위해서 계속 탄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심한 경우는 이제 뭐 죄가 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함께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이 지구를 잘 돌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편리함만 추구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가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욕심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측면에서는 노아의 시대와 좀 비슷해요.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세상을 통해서 시대의 징표를 읽으면서 하느님의 뜻을 잘 따라야 되는데 노아 시대에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느님의 뜻을 노아만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노아만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요. 근데 결국 노아와 그 하느님이 이제 설계하는 어떤 땅 해가지고 이제 일부분만 이렇게 살아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의 징표를 누가 보고 하느님의 뜻을 누가 아느냐, 노아처럼 그때처럼 누군가 한 사람만 그걸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런 시대의 징표를 보고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죄와 욕심 때문에 기후위기, 생태위기가 다가와서 실은 시간이 촉박해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멸종할 거라는 위기의식을 다 느끼는데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노아 시대 때는 하느님 뜻이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느님이 없애버리겠다고 없애시는데 지금 이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간에 우리가 우려하는 멸종이 하느님의 과연 뜻인가? 과연 우리를 이렇게 노아 시대처럼 없애려는 뜻을 갖고 계신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거를 회복하고 극복하고 다시 원 상태로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걸 바라신다라고 저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참미과정서서 책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는 내용인데 254항이면 거의 이제 마지막 항인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하느님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한테 뭘 바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느껴봤으면 해서 함께 좀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아낌없이 내어주라고 권면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빛을 주십니다.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는 생명의 주님께서는 늘 지켜서 주심에 겸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몸소 이 땅과 궁극적으로 돌아가셨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게 언제나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주님 찬미 받으소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의롭다는 의미,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관계에서 돌아보는 거. 지금 기후위기가 굉장히 절박하고 되게 하여튼 좀 아시는 분일수록 절망적이죠. 많이 아시는 분.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를 뚫고 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계속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함께 애써가면 이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넘어서서 참여돼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4주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 4주 동안 혹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네. 아마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요한성당에 그 노화가 돼서 노를 저어서 앞에서 노를 저어서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일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성당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는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가 사회복음화 분과예요. 이제 물론 생태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복음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지금 워낙 지구가 불타오르고 있어서 생태환경위원회 활동이 너무 시급한 문제라서 이제 이런 교육도 잡고 활동도 여러분들에게 권유해드리는데 그 사회복음화국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허락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을 사회복음화국가에 주니언 정도로 제가 이렇게 모셔도 될까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실천할 수 있는 60가지 뭐 이런 거 막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거 제가 막 정리해서 문자로 막 보내도 될까요? 네. 네. 너무 귀찮아 하시지 마시고 좀 관심 가지고 그리고 좀 동하실 때는 함께 하자고 손 내밀 때 같이 손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회복음화국가장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외롭다는 말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왜 설명해주지 않아, 왜 알려주지 않아 라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그게 뭐야 라고 와서 좀 물어봐 주시고 좀 알려고 노력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해주신 우리 모니카 분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4주 동안 이제 우리와 동반해주신 우리 최인석 토마스 위원님께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강해주신 요한 형제님께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많이 감사드리는 건 우리 형제 자매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건데요. 우리가 생태 영성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이제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면 이제 그것을 아는 거, 앉아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삶으로 녹여내는 것까지가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4주 동안 우리가 이게 배우고 듣고 알고 토론했던 것들,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나가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오늘 15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냥 우리 본당 1%잖아요. 우리 본당 지금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여기 젊은 분당인데 왜 이런 거에 다들 관심이 많이 없을까? 좀 한편으로는 되게 실망스럽기도 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여기 모인 1%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를 비유하실 때 누룩의 비유를 하신 적 있으세요? 그것이 밀가루 섬알 속에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여기 모인 형제 자매님께서 저는 그 누룩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또 이제 생태 환경 운동 이런 거에 많이 동참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태양광 패널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 안에서 이제 다른 오늘 특별히 잘 배우셨잖아요. 그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에 뭐 오해하시는 분들 아니면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도 이제 잘 설명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여정 동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침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